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고을 깊은 산자락 아래 덕바위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봄이면 살구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여름이면 논물이 하늘을 담았으며 가을이면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겨울이면 초가지붕마다 흰서리가 내려앉는 그런 곳이었지요. 덕바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땅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남정네들은 지게를 지고 논둑으로 나갔고 안악들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된장국 냄새를 집안 가득 피워 올렸습니다. 낮이면 배틀 소리 딸깍딸깍 들리고 저녁이면 초가집 작은 창마다 기름 등잔불이 조심스레 흔들렸습니다. 그 마을 동쪽 끝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논 옆에 연화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연화는 15살이었으나 어깨는 어린아이처럼 작고 눈빛은 오래 산 사람처럼 깊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잃은 뒤 세상에 남은 것이라곤 낡은 저고리 한 벌, 부모의 작은 위패, 그리고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새마지기, 논뿐이었습니다. 연화에게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 하면 혀끝이 매듭처럼 꼬이고 마음이 급해지면 첫 글자조차 목구멍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 아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니 속도 모자랄 게야. 장터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고 마을 아이들은 연화가 지나가면 일부러 말을 더듬는 흉내를 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한 사람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있으면 몰래 다른 한쪽 손에 귀한 씨앗을 쥐어주기도 하는 법입니다. 연화는 말은 더뎠으나 손끝은 흙을 잘 알았습니다. 메마른 흙을 만지면 어디에 물길이 숨어 있는지 알았고 씨앗을 주면 어느 날에 뿌려야 싹이 트는지 헤아렸습니다. 죽은 듯 누운 박고랑도 연화가 며칠 돌보면 푸른빛을 되찾곤 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살아있을 적에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화는 입으로는 천천히 말해도 흙하고는 누구보다 잘 이야기하는 아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연화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아버지의 거친 손이 머리 위에 얹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도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바람 앞에 불씨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병든 몸으로도 마지막까지 논을 지키려 했습니다. 기침이 깊어져 밤마다 피 섞인 가래를 뱉으면서도 그는 일은 새벽이면 지팡이를 짚고 감나무 아래까지 나갔습니다. 흙을 한 줌 쥐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연화가 달려오면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이 노는 네 어미의 눈물이고 이 아비의 등이 굽도록 흘린 땀이다. 내가 없더라도 남의 손에 넘기지 말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겨울 끝자락의 말은 갈대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연화는 대답하려 했으나 아버지 그 한마디만 겨우 흘리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더딘 대답을 탓하지 않고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둔 날 산 너머에서는 찬비가 내렸습니다. 초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흙마당에 작은 구멍을 만들었고 방 안에는 약탕기에서 졸아붙은 한약 냄새가 쓰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밤새 울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그저 어깨만 작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부모의 장례가 끝나자 연화의 고모 고선댁이 검은 치마에 잿빛 저고리를 입고 찾아왔습니다. 고선댁은 마을에서 제법 살림이 큰 과부였습니다. 기와를 얹은 큰 집에 살았고 곳간에는 묵은 쌀가마가 높이 쌓였으며 빚진 사람들이 명절마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늘 예법과 가문을 입에 올렸지만 그 눈은 언제나 남의 곳간과 남의 밭 가장자리부터 헤아렸습니다. 어린 계집아이가 혼자 어찌 논을 지키겠느냐. 고선댁은 상복을 입은 연화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남긴 땅은 내가 맡아두마. 집안 어른이 지켜주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말은 부드러운 듯 했으나 그 끝은 겨울 우물물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혀끝이 굳어버렸습니다. 고고모, 그 논은 연화가 어렵게 말을 꺼내자
고선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직 부모 상도 마르지 않은 것이 벌써 재산 타령이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모 없는 아이는 버릇이 없다고 하는 게다. 그녀는 일부러 방문을 크게 닫으며 나갔고 방 안의 등잔불이 놀란 듯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고모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고선댁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 넓고 반듯했으나 연화가 머무는 곳은 뒤뜰 헛간 옆 작은 골방이었습니다. 낮에는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부엌에서 재를 치웠습니다. 밤이 되면 손가락 끝이 갈라진 채로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바깥에서는 따뜻한 밤 냄새가 났지만 연화에게 돌아오는 것은 식은 보리밥과 짠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고선댁은 사람들 앞에서는 연화를 불쌍한 조카처럼 대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부모 잃은 것이 가여워 내가 거두었지요 하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돌아가고 대문이 닫히면 그녀의 얼굴은 곧 돌처럼 굳었습니다. 네가 먹는 쌀 한 톨도 다 내 은혜인 줄 알아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눈빛만 살아서는. 그 말은 매일 밤 연화의 가슴에 서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아주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선댁에게 곡식을 빌린 집이 많았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봄씨앗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화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려도 못 본 척했고 장작더미 옆에서 손등을 문지르며 서 있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매보다 아프다는 것을 연화는 그때 배웠습니다. 늦가을이 지나고 첫소리가 내리던 날 고선댁은 마을이장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사랑방문은 닫혀 있었으나 연화는 부엌에서 물을 데우다 낮은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소. 고선댁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장만 제대로 찍히면 뒷말은 없을 것이오. 이어 은전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연화는 물바가지를 든 채로 굳었습니다. 바가지 안의 물결이 손떨림을 따라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붉은 인주와 접힌 문서가 보였습니다. 이장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래도 조카 땅인데 하고 말끝을 흐리자 고선댁은 낮게 웃었습니다. 가문 안의 일이니 남이 상관할 바 아니오. 더구나 그 아이가 무슨 말을 제대로 하겠소.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골방벽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멀리 산짐승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낡은 보자기에 싸둔 부모의 위패를 꺼내 무릎 앞에 놓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위패의 글자가 흐리게 흔들렸습니다. 아, 아버지, 제가 지지킬게요. 더듬는 말은 작았지만 그 말 속에는 얼음 밑을 흐르는 물처럼 조용한 힘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날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흐렸고 새벽부터 보슬비가 흙길을 적셨습니다. 연화는 산에서 주운 마른 솔가지를 묶어 장터로 갔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올릴 쌀 한 줌과 약초 몇 뿌리를 사려면 무엇이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집시는 날과 발꿈치가 젖었고 치마 끝에는 지늘기 검게 묻었습니다. 장터는 비가 와도 시끄러웠습니다. 생선장수는 젖은 손으로 고등어를 들어보이며 소리쳤고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딱딱 울렸으며 국밥집 솥에서는 김이 허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장터 한 구석에 솔가지 묶음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녀의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젖은 나무를 흘끗 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참 뒤 가난한 아낙 하나가 다가와 솔가지를 만져보았습니다. 얼마냐? 연화는 대답하려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두 냥, 아니 한 냥 반. 말이 꼬이자 주변의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아낙은 딱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동전 몇 잎을 내려놓고 솔가지를 가져갔습니다. 연화는 그 작은 돈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누군가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입구에서 고선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고선댁은 짙은 남색 치마에 털배자를 걸치고 비단신에 흙 한 점 묻히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심부름꾼이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급히 일어나 동전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선댁은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집안어른 허락도 없이 장터에서 구걸을 하다니 가문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구나. 그녀는 연화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연화의 손바닥에서 동전이 떨어져 진흙탕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동전은 흙과 뒤섞여 어디가 쇠이고 어디가 진흙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고고모, 이건 아버지 제사에.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고선댁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뺨을 쳤습니다. 마른 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연화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으나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가 남긴 것이라곤 빚과 병뿐이다. 아직도 그 죽은 사람 이름을 팔아 동냥질이냐. 고선댁의 말은 칼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연화는 진흙 속에 떨어진 동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주우려 했지만 고선댁의 비단신이 그 위를 짓밟았습니다. 부모 잡아먹은 재수없는 아이를 걷어주었더니 은혜도 모르고 밖에서 내 흉을 보이느냐. 그 순간 장터 끝 국밥집 굴뚝에서 매캐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구걸한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 제사상을 차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노는 빚이 아니라 아버지의 피땀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은 돌로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래도 어린 것이 불쌍하네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고선댁의 눈길이 한 번 지나가자 속삭임마저 비에 젖은 불씨처럼 사그라졌습니다. 연화는 진흙 묻은 손을 치마폭에 숨기고 고모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장터의 소라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고선댁은 연화를 뒤뜰 창고에 세워두고 오래 꾸짖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묵은 볏짚 냄새와 쥐 오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밖에서 내 이름을 더럽혀. 이제부터는 허락 없이 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마라. 고선댁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쇠고리가 닫히는 소리가 연화의 가슴 속에서도 함께 잠기는 듯했습니다. 창고의 작은 틈으로 저녁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바깥에서는 부엌이라는 하녀의 발소리, 솥뚜껑 닫히는 소리,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의 배에서는 작게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으니 차가운 흙바닥에 냉기가 뼈까지 올라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세졌습니다. 창고벽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볏짚을 스치며 사각사각 울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아버지 논이벼 이삭소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논둑에 앉아 익어가는 별을 바라보던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손바닥에 흙을 올려놓고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연화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울음은 목소리가 되지 못하고 가슴 안에서만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바닥 아래의 흙은 완전히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창고 바닥 틈새로 작은 풀씨 하나가 숨어든 것인지 손끝에 아주 여린 뿌리 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그것을 다치지 않게 감싸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고 문이 열렸을 때 연화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고선댁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밤새 생각 좀 했느냐. 네 처지를 알아야 사람이 되는 게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바닥에 묻은 흙을 조심스레 털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을 본 고선댁은 왜인지 모르게 더 화가 난 얼굴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우연히 사랑방 마루에 놓인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장이 두고 간 것인지 붉은 끈으로 묶인 종이 한 장이 반쯤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이름과 고선댁의 이름, 그리고 새마지기 논의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글을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논의 관리권을 고선댁에게 넘긴다는 말과 함께 선명한 붉은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화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손도장을 찍을 리 없었습니다.
병든 마지막 날까지도 논을 지키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하는 문서를 붙잡은 손을 떨었습니다. 종이에서 인주 냄새가 페인트하게 올라왔고 그 붉은 빛은 마치 누군가의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선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연하는 놀라 돌아섰습니다. 고선댁의 얼굴은 무섭도록 차분했습니다. 그 문서, 아버지는 이런... 연화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고선댁이 다가와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계집아이가 어른 문서를 훔쳐보다니 배운 것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녀는 연화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겨울 햇빛이 희게 깔려 있었지만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연화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은 더듬겼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호는 아버지가 제게 지키라고. 고선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녀와 머슴이 멀찍이 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 이웃집 아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얇게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관아에 가서 네 더듬는 혀로 나를 고발하겠느냐? 고선댁은 낮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종이와 도장과 어른의 말을 믿지 부모 없는 계집아이의 울먹임을 믿지 않는다. 그 말에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문득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갈라진 손바닥 흙이 밝힌 손톱,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남기던 떨리는 손을. 고모, 돌려주세요. 연화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같은 곳이에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가 그렇게 긴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선댁의 얼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독해졌습니다. 무덤 같은 곳이라면 더더욱 내가 맡아야겠구나. 너 같은 아이가 지키다가는 잡초만 무성해질 테니. 고선댁은 손짓으로 머슴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창고에 넣어라. 제 분수를 알 때까지 밥도 주지 마라. 머슴은 난처한 얼굴로 망설였지만 고선댁이 눈을 치켜뜨자 결국 연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끌려가면서도 마당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멀리 감나무 꼭대기가 보였습니다. 그 나무는 아버지 논둑에 서 있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겨울이라 잎은 다 떨어지고 검은 가지뿐이었지만 연화에게는 그것이 손을 뻗어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가지 사이를 지나며 낮은 울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 알갱이처럼 작게 흩날리더니 곧 솜을 찢어놓은 듯 굵어졌습니다. 창고 지붕 위에 눈이 쌓이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잠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잠이 들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잊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중에 창고문 밖에서 고선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녀는 하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아이를 내보낼 것이다. 집안에 두면 재앙만 부른다. 부모 잡아먹은 아이가 이제는 어른까지 물려고 하니 더는 못 둔다. 하녀가 조심스레 그래도 눈이 많이 오는데요. 하고 말하자 고선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눈 속에서라도 제 갈 길을 찾겠지. 아니면 제 부모 곁으로 가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심장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고모 집은 처음부터 집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이 메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 문이 잠겨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위패와 아버지가 남긴 낡은 손수건, 그리고 장터 진흙에서 겨우 주워온 동전 2잎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눈빛이 푸르스름하게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고선댁은 두툼한 솜저고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기와집 처마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콧간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나가거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말아라. 네가 가지고 갈 것은 네 몸뚱이 하나면 족하다. 연화는 말없이 보자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선댁의 눈이 그 보자기로 향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연화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부부모님,
더 말하지 못했지만 고선댁은 알아들었습니다. 잠시 그녀의 얼굴에 귀찮다는 빛이 스쳤습니다. 죽은 사람 나무패까지 끌어안고 다니면 산 사람이 더 불행해지는 법이다. 가져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대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세상은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흙길도 돌담도 논뚝도 모두 같은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맨발에 가까운 집신을 신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눈이 발바닥으로 스며들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작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몇몇 집 굴뚝에서만 연기가 가늘게 올라왔고 된장국 끓는 냄새가 눈바람 사이로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 배가 아프도록 고팠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동쪽 논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 이제는 고모의 문서 속에 갇힌 땅이었습니다. 눈 덮인 논은 멀리서 보면 넓은 흰천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감나무만 검은 붓글씨처럼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감나무 아래에 이르러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치마를 적시고 찬 기운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풀어 부모의 위패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패 위에 눈송이가 하나 내려앉았다가 곧 녹았습니다. 연화는 손으로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말을 더 잇지 못한 채 연화는 이마를 눈 위에 대었습니다. 차가운 눈 아래에서 흙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낯익었습니다. 봄날 아버지가 논을 갈 때 맡던 냄새 어머니가 새참을 이고 오던 길가의 냄새 어린 연화가 맨발로 논둑을 뛰놀던 날의 냄새였습니다. 눈물은 뜨거웠으나 곧 눈 속으로 스며들어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나무 가지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깃이 눈빛 속에서 더욱 짙어 보였습니다. 까마귀는 연화를 내려다보다가 3번 울었습니다. 까까까. 그 소리는 무섭다기보다 오래된 소식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잠시 멎고 논 위의 눈송이들이 공중에서 숨을 죽인 것처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에 아버지의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빼앗아 문서에 적었다 해도 땅은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흙은 아직 숨쉬고 있었고 감나무 뿌리는 아직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걷어내고 그 아래의 흙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지만 죽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올게요. 연화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은 느려도 잊지는 않을게요. 그 말이 끝나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가지 끝에 쌓여있던 눈이 우수수 떨어져 연화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늙은 나무가 말없이 손을 얹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연화의 손발은 굳어가고 눈앞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위패를 다시 품에 넣고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흰빛과 검은 가지 사이로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쓰러지기 전 그녀는 멀리서 누군가의 지팡이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딱딱딱 얼어붙은 길 위를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가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의 눈은 속아도 땅은 기억한다. 그 말이 눈 내리는 들판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부모의 위패를 가슴에 품은 채 감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장칠복 노인이 그날 새벽 눈길을 지나던 까닭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눈먼 사람이었으나 오래전부터 덕바위 마을 뒷산의 약초기를 손바닥 보듯 익히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기 전날이면 무릎이 쑤셨고 누군가 깊이 울고 난 자리에는 바람 냄새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까마귀 울음 3번을 듣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노인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대숲 아래에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은 낮고 문짝은 삐걱거렸지만 부엌 아궁이에는 늘 작은 불씨가 살아있었습니다. 장칠복은 젊을 적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으나 큰 역병이 돌 때 아내와 자식을 잃고 눈마저 멀었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멀리했습니다. 칠복 노인은 눈이 멀어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숨소리와 발걸음으로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면 말끝이 헛돌고 누가 슬픔을 삼키면 숨이 겨울 강물처럼 가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은 그를 조금 무서워했고 어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몰래 찾아와 약초를 구했습니다. 그 새벽 노인은 감나무 아래에서 쓰러진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밭 위에 떨어진 낡은 보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팡이 끝에 닿은 것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손가락은 무엇인가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듯 굳게 오므려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그 손을 감쌌습니다. 아가야 살아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눈 위에 내려앉는 채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입술 사이로 아주 희미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은 급히 자신의 해진 솜두루마기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었습니다. 찬바람이 노인의 등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품에 안고 있던 작은 위패를 만졌을 때 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나무패에 새겨진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더니 오래전 한 사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연화의 아버지였습니다. 병들기 전 그는 몇 번이나 노인의 집에 들러 약초를 받아갔고 가끔은 보리쌀 한 되를 두고 갔습니다. 말수는 적었으나 고개 숙일 줄 아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사람의 딸이었구나.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를 등에 업었습니다. 눈먼 노인이 쓰러진 아이를 업고 눈길을 걷는 모습은 멀리서 보면 늙은 나무가 작은 새둥지를 품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길을 두드렸고 눈은 발목을 붙잡았으나 노인은 한 걸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숲에 이르자 바람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마을길의 바람은 사람의 문턱을 훑고 지나가며 차갑게 울었지만 대숲의 바람은 마른 잎 사이에서 낮은 노래처럼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집 문이 삐걱 열리고 안쪽에서 식어가던 아궁이 불씨가 붉게 깜빡였습니다. 그는 연화를 아랫목 가까이에 눕히고 젖은 집신을 조심스레 벗겼습니다. 연화의 발은 푸르게 얼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물을 조금씩 적신 헝겊으로 발을 닦고 말린 쑥과 생강, 몇 조각을 넣은 물을 달였습니다. 방 안에는 곧 매운 생강 냄새와 쌉싸래한 쑥 냄새가 퍼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여전히 내렸지만 방 안 등잔불은 작고 고집스럽게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한참 뒤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은 낮고 검은 그을음 자국이 있었으며 낯선 볏짚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품속의 위패를 찾으려 손을 더듬자 노인이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부모님은 네 머리맡에 모셔두었다. 연화는 그제야 작은 상 위에 놓인 위패를 보았습니다. 낡은 천으로 눈을 감싼 노인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많았고 눈빛은 보이지 않았으나 입가에는 해진 소못보다 따뜻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거라. 노인이 웃었습니다. 급히 말한다고 마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물도 급히 흐르면 흙탕물이 되고 천천히 스며들면 뿌리를 살리는 법이지. 그 말에 연화는 목 안에서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 녹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상처가 아직 피를 흘릴 때 손으로 헤집으면 덧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작은 사발에 묽은 죽을 담아 주었습니다. 죽에는 쌀보다 물이 많았고 소금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연화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고모집에서 먹던 흰쌀밥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연화는 노인의 집에서 몸을 추슬렀습니다. 낮에는 대숲 사이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조금씩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노인은 새벽마다 손으로 아궁이 재를 헤치고 불씨를 살렸으며 낮에는 대나무를 쪼개어 바구니를 엮었습니다. 그의 손은 눈먼 사람답지 않게 정확했고 대나무 살은 그의 손끝에서 가지런히 엮였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방 한쪽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머문기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의 숨소리마저 폐가 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녀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때가 되면 죽을 나누어 주고 밤이 되면 짧은 옛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해와 달을 속일 수는 없지. 사흘째 되던 날 연화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손으로 더듬어 장작을 찾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얼른 다가가 장작을 아궁이 옆에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말은 여전히 더듬겼지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손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게 두어라. 그날부터 연화는 노인의 집이를 조금씩 거들었습니다. 물동이는 작게 나누어 길었고 대숲에서 떨어진 잎을 모아 불쏘시개로 말렸습니다. 부엌 바닥을 닦고 낡은 이불을 햇볕에 널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은 곳마다 집은 조금씩 사람 사는 냄새를 되찾았습니다. 차갑던 방 안에는 된장국 냄새가 돌고 문틈에는 마른 짚이 새로 끼워졌습니다. 노인은 연화가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칭찬하지 않았고 함부로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물을 엎지르면 조용히 걸레를 건넸고 말을 더듬어 얼굴이 붉어지면 다른 곳을 바라보듯 고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 배려는 말보다 더 깊었습니다. 연화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더딘 말 때문에 숨고 싶지 않은 날들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부엌 뒤 작은 텃밭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이라 땅은 딱딱하게 얼어 있었고 지난해 남은 말은 줄기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땅을 오래 돌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눈먼 뒤로는 씨를 뿌려도 새가 먹는지 싹이 나는지 알 수가 없더구나. 그의 말에는 원망보다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텃밭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조금 긁어보니 겉은 얼었으나 속은 아직 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온 재를 모아 뿌리고 대숲 아래 썩은 잎을 긁어다 섞었습니다. 노인은 문가에 앉아 대나무를 엮다가 그녀의 움직임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땅이 아직 살았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노인에게는 봄 소식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며칠 동안 틈날 때마다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마른 줄기를 걷어내고 얼어붙은 흙을 조금씩 풀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고 손등은 갈라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전보다 맑은 빛이 돌았습니다. 흙을 만질 때만큼은 말더듬도 두려움도 잠시 멀어졌습니다. 노인의 곳간 구석에는 오래된 씨앗 주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누군가 빚 대신 놓고 간 조화 기장 씨앗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썩었을 것이라 했지만 연화는 씨앗을 손바닥에 쏟아놓고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가벼운 것은 골라내고 단단한 것은 따로 모았습니다. 밤에는 재섞은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새벽 찬 공기에 잠시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죽은 씨가 살아나겠느냐? 노인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속이 무거운 씨는 기다리고 있어요. 노인은 그 말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말라 보이고 버려진 듯해도 속에 아직 무거운 생명 하나 품고 기다리는 이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텃밭 한쪽에 조심스레 씨를 뿌렸습니다. 아직 겨울 끝이라 싹이 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볕이 드는 자리에 짚을 덮어주고 밤에는 찬바람이 덜 들도록 돌을 괴었습니다. 새벽마다 손으로 흙의 온기를 살폈습니다. 노인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땅을 대하는 숨소리에서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고선댁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쫓겨난 뒤 고선댁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의 논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머슴들을 불러 감나무 아래 논둑을 넓히게 하고
새 주인에게 보이기 좋도록 땅을 갈라 했습니다. 저 낡은 감나무도 베어라. 논한 가운데 검은 귀신처럼 서 있으니 기분이 나쁘다. 머슴 하나가 머뭇거렸습니다. 마님, 그 나무는 주군이가 아꼈다 들었습니다. 해마다 제사 때 그 아래에 상을 차렸다고 고선댁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나무가 밥을 먹느냐, 죽은 사람이 땅 문서를 들고 일어나느냐, 시키는 대로 해라. 머슴들은 더 말하지 못하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겨울 햇빛 아래 감나무 껍질은 검고 거칠었습니다. 첫 도끼질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껍질이 갈라지더니 그 틈에서 붉은 수액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른 겨울나무라면 나와서는 안 될 진한 빛이었습니다. 머슴이 놀라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마님, 피 같습니다. 고선댁은 얼굴을 굳히더니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무진을 보고 피라니, 어리석은 것들. 그러나 그날 이후 고선댁 집 마당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대청 앞에 질척한 흙발자국이 남았고 밤마다 곳간 문 안쪽에서 누군가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녀들이 무서워하자 고선댁은 호통쳤습니다. 쥐가 드나드는 소리를 귀신 소리라 하느냐. 입을 함부로 놀리면 내쫓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밤이 깊으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와집 안방은 넓고 비단 이불은 두꺼웠으나 등잔불이 꺼질 무렵이면 어디선가 젖은 흙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가파에 친 논둑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부러지는 소리가 계속 남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집에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조금 물러나 어느 날 낮지붕 끝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를 들은 연화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짚을 살짝 걷어보니 검은 흙 사이로 아주 작은 푸른 점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늘끝보다 작은 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한 푸른빛은 긴 겨울을 이긴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주변 흙을 살짝 눌러주고 한참 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방 안에서 그녀의 숨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났어요. 싹이.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흙 위의 작은 돌들을 만졌습니다. 싹을 다치게 할까봐 가까이 대지도 못한 채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살렸구나. 연화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씨가 살고 싶었던 거예요. 노인은 그 대답을 듣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평소보다 조금 묵지 않은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노인은 아껴두었던 된장 한 숟가락을 풀어 국을 끓였습니다. 방 안에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바깥 대숲에서는 녹은 눈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김 사이로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먹던 새참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연화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내 말해 보거라. 제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은 중간중간 멈추었지만 예전처럼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사발을 내려놓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물길을 찾기 전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같았습니다. 땅은 문서로도 빼앗기고 힘으로도 빼앗긴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주인을 기억하는 사람의 입과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은 이들의 양심까지 모두 빼앗기는 어렵지. 내 아버지가 남긴 말이나 글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관아의 문은 높지만 두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영영 열리지 않는다. 연화의 손이 사발 가장자리를 꼭 잡았습니다. 관아라니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포졸의 큰 목소리, 벼슬아치의 차가운 눈문서와 도장 앞에서 굳어버릴 자신의 혀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더 또렷이 말하면 된다. 그날부터 노인은 연화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글 읽는 법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숨을 고르는 법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대숲 앞에 서서
짧은 문장을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이 땅은 아버지가 남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에서 막혔지만 노인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새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말은 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이 땅을 디디고 가슴이 숨을 쉬며 하는 것이다. 노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떨리면 먼저 발가락으로 땅을 느껴라. 그 다음 숨을 들이쉬고 네가 아는 것을 말하면 된다. 거짓말은 빨리 달아나려 하지만 참말은 천천히 걸어도 제 길을 잃지 않는다. 연화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길에도 텃밭을 돌보는 동안에도 밤에 이불 속에 누워서도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그 노는 제 아버지의 땅입니다. 저는 팔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고모는 거짓 문서로 빼앗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끝마다 눈물이 따라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눈물보다 숨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겨울이 물러나자 마을 사람 몇몇이 노인의 집에 바구니를 사러 왔습니다. 그들은 연화를 보고 놀란 눈을 했습니다. 아니, 고선댁 조카가 여기 있었네. 누군가는 반가움보다 호기심으로 말했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입을 닫았습니다. 연화는 예전 같으면 방 안으로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대청 끝에 조용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안악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장터일은 많이 아팠지. 연화는 손끝이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으나 안악은 그 속에 담긴 많은 말을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 값을 치르며 쌀 한 줌을 더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장 드시라 하고 두고 가마. 말은 노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눈길은 연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 연화의 마음에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고모 같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지만 모두가 잔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굳은 입도 있었고 가난 때문에 감춘 손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묵 역시 영원한 감옥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선댁은 논을 팔기 위한 일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거래는 자꾸 어긋났습니다. 땅을 보러 온 부자는 논둑에 들어서자마자 발을 헛디뎌 진흙에 빠졌고 문서를 쓰려던 날에는 이장에 먹물이 엎질러져 종이를 망쳤습니다. 고선댁은 화를 냈지만 머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감나무 쪽을 피했습니다. 밤이면 그녀의 꿈에 죽은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피투성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든 날처럼 낡은 저고리를 입고 감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흙 묻은 손으로 논을 가리켰습니다. 고선댁이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죽은 놈이 산 사람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러면 동생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눈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선댁은 꿈에서 깨어나면 늘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나면 대청마루에 젖은 흙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발자국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무 뿌리가 끌린 흔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하녀를 깨워닫게 했지만 아침이 되면 같은 자리에 다시 희미한 흙빛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은 크고 부유했으나 그 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연화와 칠복 노인은 어느 맑은 날 감나무 논으로 다시 갔습니다. 아직 눈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논물은 차가운 하늘을 얇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감나무 줄기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도끼 자국은 검붓게 말라 있었고 껍질 아래에는 굳은 수액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아팠겠구나.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무에게 하는 말이 네 아버지에게 닿을지도 모르지. 연화는 나무 밑에 작은 돌을 치우고 흙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가져온 좁쌀 몇 알을 꺼내 상처난 뿌리 근처에 묻었습니다. 다시 살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그 말은 눈 녹은 물처럼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노인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겠다. 관아에 가려면 증인이 필요하고 내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의 말이 필요하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겁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겁 위에 작은 싹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본 것과 같은 여리고도 끈질긴 싹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래된 괴짝 하나를 더듬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책 부러진 붓,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등잔불 아래 펼쳤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약초 기록이었지만 한 장에는 익숙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쓴 짧은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병이 깊어 관아에 직접 가지 못하니 혹시 자신에게 일이 생기면 딸 연화가 장성할 때까지 논을 지켜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은 어떤 친척도 대신 팔 수 없으며 딸에게 물려줄 유일한 생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글자를 읽다가 숨이 막혀 더 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종이에서 다시 살아난 듯 했습니다. 노인은 편지 끝에 손도장을 더듬었습니다. 이것이 네 아버지의 뜻을 말해주는구나. 아직 모든 증거가 되지는 못해도 길을 여는 열쇠는 될 수 있겠다. 연화는 편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등잔불은 종이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고 방박 대수푼 바람에 낮게 울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칠복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이미 하고 있지 않느냐.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났고 죽은 씨앗 속에서 싹을 찾아냈고 빼앗긴 땅 앞에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관아 문턱도 그보다 높지는 않을 게다. 연화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텃밭의 싹을 돌보고 노인의 약초를 말리고 틈틈이 편지를 보며 글자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대숲을 향해 서서 같은 말을 연습했습니다. 저는 고연화입니다. 제 아버지 고만석은 논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제게 남긴 것입니다. 봄 기운은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 얼었던 개울이 풀리고 마을길에 지늘개서 젖은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초가 처마 밑에서는 참새들이 짧게 울었고 장터에는 어린 냉이를 파는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자연은 오래 참고 있던 숨을 내쉬듯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연화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상처가 다 아문 것은 아니었으나 더는 겨울 한복판에 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관아에 가기로 한 전날 밤 칠복 노인은 새로 엮은 작은 바구니에 편지와 말린 약초 그리고 주먹밥 2개를 넣었습니다. 길이 멀다. 허기가 지면 마음도 약해진다. 연화는 낡은 치마를 깨끗이 털고 아버지의 손수건을 가슴 안쪽에 넣었습니다. 부모의 위패는 집 안 가장 안전한 곳에 모셨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그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내일 말해볼게요. 그 한마디를 끝내고 고개를 들자 마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물이 먼저 났을 텐데 이번에는 발바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대숲 사이로 흘러들어와 방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길처럼 문 밖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고선댁의 집에서도 잠 못 드는 이가 있었습니다. 고선댁은 이장에게 사람을 보내 관아의 아전을 미리 구워 삶으라 명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살아있다는 소식, 더구나 장칠복 노인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속이 뒤틀렸습니다. 눈먼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찻잔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청 밖에서는 또다시 흙냄새가 났습니다. 고선댁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마당은 달빛에 젖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곳간 앞에 작은 풀싹 하나가 돋아 있었습니다. 한겨울 내내 단단히 다져진 흙바닥 사람들이 매일 밟고 지나다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고선댁은 얼굴을 찡그리고 그 싹을 발로 지식였습니다. 그러나 발을 떼자 흙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새벽 연화와 칠복 노인은 관아로 향하기 위해 대숲집 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아직 밝지 않았고 먼 산등성이만 잿빛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었고 연화는 작은 바구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길가의 마른 풀잎 끝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긴 밤을 견딘 뒤에도 사라지지 않은 눈물 같았습니다. 연화는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초가집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가고 텃밭의 작은 싹들은 집 아래에서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고연화입니다.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칠복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길을 가자. 두 사람의 발자국은 아직 젖은 흙길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하나는 지팡이 자국과 함께 느리고 깊었고 하나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산 아래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덕바위 마을의 봄은 아직 멀어 보였으나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물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묻힌 진실도 그 물길처럼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덕바위 마을을 벗어나자 흙길은 산허리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고 밤새 내린 이슬이말은 풀잎끝마다 맺혀 있었습니다. 장칠복 노인은 지팡이로 앞길을 두드리며 걸었고 연화는 작은 바구니를 품에 안고 그 옆을 따랐습니다. 새벽 안개는 두 사람의 무릎개를 감싸며 천천히 거쳤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아버지의 손수건이 살짝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촉은 마치 누군가가 멈추지 말아라 하고 등을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관아가 가까워질수록 숨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포졸의 목소리, 차가운 마루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발바닥을 느끼거라. 칠복 노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먼 노인은 보지 못하면서도 연화의 숨이 흐트러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발이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느냐? 연화는 잠시 멈추어 발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집신 밑으로 젖은 흙의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흙길에 닿아 있어요.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밟고 선 곳이 먼저 너를 붙들어준다. 사람의 눈과 말은 흔들려도 땅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노인의 말은 대숲 바람처럼 낮았습니다. 연화는 다시 걸었습니다. 전보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두려움 아래에 발 디딜 곳이 생긴 듯했습니다. 고을 관아는 낮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붉은 기둥은 낡았고 기와 끝에는 지난 겨울의 검은 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포졸 둘이 창을 짚고 서 있었고 뜰 안쪽에서는 아전들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부씻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문턱 앞에서 한순간 멈추었습니다. 그 문턱은 그녀에게 산보다 높아 보였습니다. 포졸 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칠복 노인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바위 마을의 땅, 문서일로 아래로 왔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의 논이 거짓 문서로 넘어간 듯하여 고을원님께 억울함을 고하고자 합니다. 포졸은 노인의 흰 눈동자와 연화의 낡은 옷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은 먼저 아전에게 말해라. 포졸은 귀찮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아전방 앞에 앉은 사내는 기름진 얼굴로 두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연화가 내민 낡은 편지를 받아들고도 제대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계집아이 하나의 말만 듣고 문서를 뒤집을 수는 없지. 집안 어른이 맡았다면 그 또한 법도 아니겠느냐. 연화의 목이 굳어졌습니다. 아전은 이미 듣기 전에 판단을 끝낸 얼굴이었습니다. 칠복 노인이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남긴 글입니다. 친족 누구도 땅을 팔 수 없다고 적혀 있지요. 아전은 그제야 문서를 힐끗 보았으나 입가에 얕은 웃음을 띄었습니다. 글이 있다고 다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마루 안쪽에서 은근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리니 덕바위 마을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우연히 온 사람처럼 꾸며 입고 있었지만 눈은 아전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장은 연화를 보고 놀란 척했습니다. 아이고 연화야, 네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집안일을 관아까지 끌고 오면 조상께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 말에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어른도 이렇게 말하니 우선 돌아가라. 더 말하려면 증인을 데려오고 문서가 거짓임을 밝힐 만한 근거를 갖추어라.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한마디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 끈을 꽉 쥐고 발바닥으로 마루의 차가운 나무결을 느꼈습니다. 저는 첫 글자가 작게 나왔습니다. 이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아저는 심드렁한 얼굴로 붓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연화는 다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고연화입니다. 제 아버지 고만석은 그 논을 팔지 않았습니다. 말은 중간에 떨렸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칠복 노인의 지팡이 끝이 마루를 한번 조용히 짚었습니다. 아저는 잠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유창해서가 아니라 더듬는 아이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무심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 장날까지 증인과 더 분명한 자료를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소란을 피운 것으로 다스릴 수도 있다. 그 말은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담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관아를 나오자 햇빛이 이미 높아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언덕 아래 돌 위에 앉았습니다. 바구니 안에 주먹밥은 그대로였습니다. 칠복 노인은 그녀가 울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지 않는 슬픔은 종종 우는 슬픔보다 깊습니다. 그는 주먹밥 하나를 꺼내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문은 닫혔으나 빗장은 조금 흔들렸다. 제가 너무 못했어요. 연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처음으로 네 이름을 관아 마루에 세웠다. 그보다 큰 시작은 없다. 그 말에 연화는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주먹밥을 한 입 빼어 물자식은 밥알이목을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짠맛도 단맛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덕바위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우물가와 장작더미 곁에서 연화를 흐깃거렸습니다.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예전처럼 고개를 푹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칠복 노인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증인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아버지가 병중에 누구에게 쌀을 빌렸고 누구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었고 누가 마지막 말을 들었는지 찾아야 한다. 연화는 한 사람씩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논을 갈던 늙은 머슴덕구 어머니와 친했던 국밥집 주모, 그리고 장례날 상여 뒤에서 울던 이웃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연화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 간 곳은 덕구 노인의 초가였습니다. 덕구는 허리가 굽고 손가락 마디가 굵은 늙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 문 앞에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묵은집 냄새와 마른 고추 냄새가 났습니다. 네 아비가 죽기 사흘 전 나를 불러 논을 부탁한 것은 맞다. 연화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고선댁이 아직 내게 빌려준 보리쌀 장부를 쥐고 있다. 내가 나서면 우리 며느리와 손주들이 봄을 굶을 게다. 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를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의 등을 굽히고 빚은 입술을 꿰매는 바늘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할아버지께 거짓말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것만 기억해 주세요. 덕구 노인은 그녀의 말을 듣고 눈가를 찡그렸습니다. 말더듬는 아이가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기침을 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 장날까지 생각해보마. 늙은 사람이 오래 침묵하면 죽어서도 마음이 편치 않겠지. 다음으로 연화는 장터 국밥집 주모를 찾아갔습니다. 주모는 손이 크고 목소리도 큰 여인이었으나 고선댁 앞에서는 늘 말을 아꼈습니다. 연화가 들어서자 주모는 끓는 솥뚜껑을 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먹었느냐? 묻는 말이라기보다 걱정이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젓자 주모는 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밀어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파 냄새와 고기 기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부모 제사에 솔가지 팔던 아이한테 국밥값 받으면 내 소티 벌 받는다. 주모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 아비가 마지막 장날에 내게 말한 것이 있다. 연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주모는 장터 소음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탐말했습니다. 네가 장성하기 전까지 논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라고 했지. 혹여
누가 문서를 들이밀면 죽은 사람 손을 빌린 거짓이라 했어. 주모는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는 설마 친누이가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입을 다문 죄도 작지 않다. 주모의 말은 연화의 마음에 또 하나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이웃 할머니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대문 밖에 조용히 서 있자 한참 뒤 문틈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고선댁 귀에 들어가면 내 아들이 품삯을 못 받는다고 떨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무서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왜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연화는 대답을 찾지 못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을 알아요. 할머니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래된 죄책감이 주름 사이마다 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인을 찾아다니는 동안 연화의 텃밭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졌습니다. 조화 기장싹뿐 아니라 그녀가 산빛 아래서 옮겨 심은 냉이와 쓴박이 작은 약초들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발의 작은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아직 논에는 찬바람이 남았는데 그 집 텃밭만은 유난히 봄빛이 먼저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봄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개울물은 가늘어지고 논바닥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내일을 준비하던 농부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졌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대로 가면 올해 농사는 망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고선댁은 자기 곳간에 묵은 쌀이 많았으므로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연화는 논둑을 걸으며 흙을 만졌습니다. 흙은 겉으로는 딱딱했지만 어느 지점 아래에서는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 논이 감나무 뿌리 아래쪽에서 물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그냥 습기가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흐르는 물길의 숨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을 적에 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어있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칠복 노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쪽에 물이 있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겠구나.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계집아이가 물길을 얻지 않단 말이냐. 누군가는 비웃었고 또 누군가는 고선댁농 근처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겁냈습니다. 하지만 덕구 노인이 지게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저 아이 아비와 논을 같이 갈았다. 그 산에도 물길을 잘 알았다. 딸이 아비를 닮았다면 한번 파볼 만하다. 국밥집 주모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굴물 바엔 흙이라도 파보자. 할머니들 몇도 호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감나무 옆 작은 둔덕을 가리켰습니다. 처음 몇 삽은 말은 흙뿐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의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고선댁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말더듬이 아이가 무당 노릇까지 하는구나. 남의 논을 파헤쳐 놓고 물이 안 나오면 어찌 책임질 테냐.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흙을 손에 쥐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마른 흙이 아니에요. 아래가 차요. 덕구 노인이 삽을 다시 들었습니다. 2번, 3번, 3날이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흙빛이 어두워졌고 삽자국 사이로 축축한 물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급히 더 파내자 맑은 물이 작은 눈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만 한 물줄기였습니다. 그러나 곧 흙이 무너지며 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쳤고 안악들은 입을 가렸습니다. 덕구 노인은 무릎을 꿇고 물을 손에 받아보았습니다. 물이다. 진짜 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물이 흙 사이로 번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마치 오래 참았던 말을 내뱉는 듯 했습니다. 그 물길을 따라 작은 도랑을 내자 몇 집의 논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흙탕물이었으나 곧 맑아졌습니다. 마른 모판이 물을 머금고 고개 숙였던 어린 싹들이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물빛 같은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덕바위 마을 곳곳에서 오랜만에 밥 짓는 연기가 편안하게 올라갔습니다.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손을 씻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까맣게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칠복 노인은 그 손을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사람들의 놈만 살린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굳은 마음에도 물기를 낸 게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가르쳐준 걸 기억했어요. 그러나 고선댁의 마음에는 그 물길이 독처럼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화를 칭찬할수록 그녀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몇 삽 파서 물이 나온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그녀는 곧간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하녀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화 아씨가 아니었으면 모판이 다 말랐을 거야. 고선댁이 뺏은 돈에서 물이 나왔다니 하늘도 아나 봐. 그 수군거림은 고선댁의 귀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곧 이장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그 아이가 관아까지 가게 내버려 두다니. 이장이란 사람이 무얼 하는 게요? 이장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덕구 노인도 주모도 몇몇 집도 아이 편을 들 조짐입니다. 고선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을 막아야지요. 빚진 자들 장부를 꺼내시오. 누가 증언하려 하면 봄 씨앗을 끊고 품삯도 말겠다고 하시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눈먼 늙은이가 가진 편지라는 것도 없애야 합니다. 죽은 동생의 글 따위가 내 집안을 망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장은 놀라 고개를 들었으나 고선댁의 얼굴에는 이미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날 마을 정자 앞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와 칠복 노인은 증인들과 함께 다시 관아에 가기 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려 했습니다. 그때 고선댁이 짙은 자주색 치마를 끌며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옷감은 고왔으나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뒤에는 이장과 머슴 몇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고선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 하나가 집안 어른을 모함하고 눈먼 늙은이를 앞세워 가문을 욕보이고 있소. 조선의 법도에 어찌 어린 계집이 어른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이오. 여자가 제 분수를 모르고 관아를 드나들면 그 집안의 조상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유교의 법도와 가문의 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돌과 같았습니다. 특히 부모 없는 여자아이에게는 더 그러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한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분수를 넘은 것인가,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인가 하는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복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법도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밥그릇을 빼앗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을 정자 아래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어른이 어른다운 것은 어린 것을 지켜줄 때이지 그 그릇에 담긴 밥까지 빼앗을 때가 아니지요. 고선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먼 늙은이가 감히 남의 가문 일에 끼어드는가. 그러자 연화가 칠복 노인의 앞을 막듯 한 걸음 나섰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낡은 치마폭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연화는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모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첫 글자는 떨렸지만 뚜렷했습니다. 그 땅은 고모님의 체면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등이 굽도록 일군 땅입니다. 제 어머니가 새참을 이고 오가며 눈물 흘린 땅입니다. 저는 그 땅을 팔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더듬던 아이의 말이 처음으로 바람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고선댁은 냉소했습니다. 네가 안 팔았다 하여도 네가 지킬 능력이 없으면 어른이 맞는 것이 옳다. 연화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맞는 것과 빼앗는 것은 다릅니다. 지켜주는 것과 팔아넘기는 것도 다릅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밥집 주모가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들었소. 고만석이 죽기 전 그노는 딸에게 남긴 것이라 말했소. 덕구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나도 들었소. 그 사내는 마지막까지 땅을 팔지 말라 했소. 고선댁이 찍었다는 손도장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뜻이 아니오. 이웃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날 고선댁이 아이를 안방에도 못 들게 했소. 어린 것이 부모 위패를 안고 마당에서 울었소. 증언이 하나둘 이어지자 이장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고선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난한 것들이 밥 한 그릇에 넘어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물기를 찾아준 일, 병든 아이에게 약초를 나누어 준 일, 텃밭에서 얻은 씨앗을 나누어 준 일들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조용히 연화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아낙이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며칠 전 밤새 열이 올라 위험했으나 연화가 준 말린 약초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재앙을 부른다면 내 아이는 어찌 살아났겠습니까? 말이 느리다고 마음까지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에 마을 여자들 몇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선댁은 더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나며 연화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보였으니 그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뱀처럼 차갑게 연화의 발목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예전처럼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 곁에는 칠복 노인이 있었고 뒤에는 처음으로 침묵을 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덕바위 마을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고선댁을 거스르지는 못했지만 더는 연화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보리쌀을 노인의 집문 앞에 두고 갔고 누군가는 낡은 호미를 고쳐주었습니다. 장터의 아이들도 연화의 말더듬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텃밭 앞에서 싹이 또 났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에게 오는 작은 도움들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텃밭에서 거둔 첫냉이를 국밥집 주모에게 나누어 주고 약초 다리는 법을 아낙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덕구 노인의 며느리에게는 물길을 보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뒤 마른 흙에도 누군가 손을 얹고 간 것처럼 온기가 남는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착한 소문이 퍼질수록 고선댁의 불화는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큰 집에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더 잦아졌습니다. 곳간에서는 쌀가마가 저절로 무너지는 소리가 났고 대청 아래에서는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면 마루 밑 흙이 축축했고 그 위에는 작은 뿌리 같은 흔적이 얽혀 있었습니다. 고선댁은 무당을 부르려다가 체면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남들이 알면 내가 겁먹었다 할 것이다. 대신 그녀는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칠복 노인의 초가였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은 동생의 글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씨앗 같은 종이. 그것만 사라지면 연화의 말도 바람처럼 흩어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다른 구름에 가리고 대숲은 검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고선댁은 이장의 먼 친척인 사내들을 몰래 불렀습니다. 대숲 아래 눈먼 늙은이 집에 가거라. 집 안괴짝에 낡은 편지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오든지 못 찾겠으면 불에 태워라. 사내들이 놀라자 그녀는 은정 꾸러미를 던졌습니다. 입만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 그 밤 연화는 텃밭에 짚을 덮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대숲의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습니다. 칠복 노인은 방 안에서 지팡이를 붙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발소리다. 연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곧 담장 밖에서 마른 가지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불씨를 꺼라.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등잔불을 손으로 가리려 했으나 그때 이미 바깥에서 매캐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초가 처마 및 마른 집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붉은 혀처럼 일렁이던 불길이 바람을 만나 순식간에 지붕을 타고 번졌습니다. 대숲이 화들짝 놀라 울부짖는 듯 바람소리가 커졌습니다. 연화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괴짝 속 편지와 부모의 위패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칠복 노인의 팔을 붙잡고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르신 나가야 해요. 연기는 빠르게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눈먼 노인은 기침을 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연화는 젖은 수건을 그의 입에 대고 몸을 낮추어 부엌 쪽으로 끌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내들이 당황한 듯 달아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은 이미 처마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노인을 마당 끝까지 데려다 놓고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칠복 노인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아가야. 연화는 그의 손을 조심스레 떼었습니다. 편지와 위패가 안에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치마폭을 얼굴에 감고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은 검은 연기로 가득했고 등잔은 넘어져 있었습니다. 불길이 벽지를 핥고 대나무 바구니들이 타며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눈을 뜰 수 없어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뜨거운 재가 손등에 닿아 살갗을 찔렀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괴짝 손잡이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낡은 괴짝은 무거웠고 연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의 편지 노인의 서책 부모의 위패를 허겁지겁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붕의 일부가 무너져 불꽃이 등 뒤로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팔을 들어 막았고 뜨거운 통증이 손목을 타고 번졌습니다. 연화야. 칠복 노인의 외침이 바깥에서 들렸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 쪽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대들보 하나가 안쪽으로 무너졌습니다. 불꽃이 밤하늘로 치솟았고 대숲은 붉은 빛을 받아 피 묻은 비단처럼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쓰러졌지만 품 안의 위패와 편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빛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물동이를 들고 누군가는 젖은 가마니를 가져왔습니다. 불은 한참 뒤에야 잡혔지만 초가집은 이미 반쯤 무너진 뒤였습니다. 칠복 노인은 연화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화는 검댕 묻은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편지, 지켰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타는 집 앞에서 말 더듬던 고아 아이가 아버지의 편지와 노인의 목숨을 지켜낸 것입니다. 주모는 눈물을 훔치며 연화의 손목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덕구 노인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한 불이 아니다. 누군가 입을 막으려 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그 밤이 지나자 덕바위 마을의 침묵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고선대개빛 장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침묵하는 사이 아이 하나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는 사실이 모두의 가슴에 불씨처럼 밝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주모는 국밥집 뒷방을 내주었고 덕구 노인은 증언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그을렸지만 글자는 살아있었습니다. 딸 연화에게 남긴다는 문장은 등잔불 대신 새벽빛 아래에서 더욱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불길도, 거짓도, 욕심도 이 몇 줄의 진심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감나무 논 쪽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밤새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도끼 자국 난 감나무 밑에 작은 새순이 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탄 초가의 연기와 함께 그 소식을 들으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의 뜻이라 했고 누군가는 죽은 아버지의 한이 풀리려는 조짐이라 했습니다. 연화는 아픈 손을 품에 감추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동쪽 끝에는 엷은 붉은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칠복 노인은 그녀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관아문이 아니라 진실의 문 앞에 선 게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말할 거예요. 그날 덕바위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덕구노인 국밥집 주모 이웃 할머니 아이를 살린 젊은 아낙, 그리고 물길의 덕을 본 농부들이 관아에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옷은 낡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각자의 눈빛에는 전날까지 없던 빛이 있었습니다. 침묵에 눌려있던 마음들이 물길처럼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선댁은 큰집 대청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호지처럼 하얘졌습니다. 밤새 손을 씻어도 손끝에서 탄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조심스레 차를 올리자 그녀는 찻잔을 밀쳐 깨뜨렸습니다. 감히
감히 그 아이가 나를. 그러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 깊은 곳에서 또다시 쌀가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관하로 향하기 전 잠시 감나무 논에 들렀습니다. 세수는 정말 돋아 있었습니다. 도끼 자국 옆 검게 굳은 상처 틈에서 연한 초록빛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붕대 감은 손으로 흙을 살짝 눌러주었습니다. 저도 다시 자랄게요. 바람이 논을 지나갔습니다. 아직 벼가 자랄 때도 아니었지만 빈 논 위로 물결 같은 소리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저마다 숨을 삼켰습니다. 흙과 바람과 오래된 나무가 마침내 약한 아이의 편에 서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일어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관하로 향하는 길 위에 덕바위 마을 사람들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전날 불탄 초가의 냄새가 아직 옷자락에 배어 있었고 연화의 붕대 감은 손에서는 약초 냄새와 그을음 냄새가 함께 났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걸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칠복 노인의 지팡이, 소리 곁에 덕구 노인의 느린 발소리와 국밥집 주모의 굳센 숨소리 아이를 아는 젊은 안악의 조심스러운 걸음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맨 뒤에 숨어 발끝만 보았을 테지만 그날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는 그을린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고 품속에는 부모의 위패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손목의 화상은 찌릿하게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아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고선댁과 이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고선댁은 짙은 회색 치마에 비단 저고리를 입고 얼굴에는 억울한 척하는 표정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끝은 소매 속에서 자꾸만 떨렸습니다. 이장은 아정 곁에 서서 땀을 닦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연화 뒤에 선 마을 사람들을 보자마자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을원님은 마루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엄한 얼굴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부모 일은 여아의 땅 문제라 하였느냐. 지난번에도 소장이 올라왔으나 증거가 부족하다 들었다. 아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칠복 노인이 앞으로 나와 절했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 혼자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뜻을 들은 이들과 거짓을 보아온 이들이 함께 왔습니다. 원님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고연화냐? 연화는 한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꽂혔고 고선댁의 차가운 눈빛이 옆구리를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발바닥으로 마루의 나무결을 느꼈습니다. 칠복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예, 제가 고연화입니다. 말은 느렸지만 마루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원님은 잠시 그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아라. 무엇이 억울하냐? 연화는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불에 그을려 검게 말려 있었지만 가운데 글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쳐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논을 팔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긴다고 여기 적어두셨습니다. 아전이 편지를 받아 원님에게 올렸습니다. 원님은 글자를 읽다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고만석에 필체를 아는 자가 있느냐? 덕구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이 압니다. 젊을 적부터 함께 논을 갈았고 품삯 장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글씨는 고만석의 손입니다. 국밥집 주모도 절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기 전 장터에서 제게도 말했습니다. 논은 딸 연화에게 남기는 것이라고요. 고선댁은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님, 저들은 모두 제게 원한을 품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저 아이가 불쌍하다 하여 거짓으로 입을 맞춘 것입니다. 계집아이가 어찌 땅을 관리하겠습니까? 저는 친족으로서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눈물이라도 흘릴 듯 소매로 눈가를 눌렀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웃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날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님 고선댁은 아이를 거두었다.
하나밥 한 그릇 따뜻이 먹인 적이 드뭅니다. 장례날에도 아이는 마당에서 부모 위패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논 문서가 만들어진 날 아이는 집안 문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안악도 한 걸음 나왔습니다. 고선댁은 연화가 재앙을 부른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약초를 나누고 물기를 찾아 논을 살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 선 것은 밥 한 그릇 때문이 아니라 더는 부끄럽게 침묵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원님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장을 불렀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자가 너라 하였느냐? 이장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 마루에 떨어졌습니다. 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고만석이 살아있을 때 직접 도장을 찍었느냐? 아니면 사후에 친족의 말만 듣고 문서를 꾸몄느냐? 이장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고선댁은 옆에서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 원님의 매서운 눈, 그리고 전날 불탄 초가의 기억이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찢듯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고만석은 그 문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선댁이 집안일이라 하며 은전을 주었고 소인이 눈이 멀어 거짓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관아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고선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늙은이가 겁을 먹고 나를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장은 이미 무너진 둑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손도장은 오래된 장부에서 본뜬 것입니다. 아이가 어려 모를 것이라 했습니다. 논을 팔아 생긴 은전 일부도 제가 받았습니다. 원님은 크게 노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의 땅을 지켜야 할 어른들이 도리어 빼앗았구나. 이는 집안일이 아니라 탐욕으로 약자를 해친 죄다. 그는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거짓 문서는 무효로 하고 세마지기 노는 고연화에게 돌려주며 그동안 거둔 소출과 팔아넘기려 한 대가를 모두 계산해 갚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장은 직을 빼앗기고 곤장을 맞은 뒤 받은 은전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고선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비단 치마가 마루먼지에 쓸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털 정신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먹이고 재웠다. 내 은혜는 어찌 되느냐. 그녀가 울부짖자 원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혜라 함은 배고픈 이를 먹이는 것이지 밥그릇을 빼앗고 그릇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에 관아마당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판결을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기뻐서 뛰지도 않았고 고선댁을 향해 원망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조심스레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진흙 속에서 짓밟히던 장터의 눈물과 달랐습니다. 오래 갇혀있던 물이 마침내 제 길을 찾은 뒤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사람들은 관아 밖에서 연화를 둘러싸고 섰습니다. 덕구 노인은 연화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 늙은이가 너무 늦었다. 연화는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와, 주셨잖아요. 국밥집 주모는 연화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울고 싶으면 국밥집에 와서 울어라. 배고프면 밥부터 먹고 울고. 그 투박한 말에 연화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뿌린 씨앗은 판결 하나로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고선댁은 논을 빼앗기고 이장과 함께 꾸민 죄가 드러나자 하루아침에 마을의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대문 앞에 빚을 청하러 오던 사람들이 허리를 굽혔지만 이제는 그 문 앞을 지날 때도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 집의 기와는 그대로였으나 그 집을 감싸던 위세는 낡은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고선댁은 처음에는 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곳간을 열어 쌀가마를 세고 장부를 뒤적이며 아직 자신에게 남은 것이 많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안방 깊은 곳에서 젖은 흙냄새가 올라왔고 닫힌 문 밖에서는 누군가 천천히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지만 마당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흙 묻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감나무 논 쪽에서 시작된 듯했고 곳간 문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녀들이 무서워 밤마다 몸을 떨자 고선댁은 쓸데없는 소리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도 등잔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면 벽지 위로 검은 감나무 가지,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그 가지 사이에서 죽은 동생의 기침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고선댁은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열은 내리지 않았고 입안에서는 흙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와서 맥을 짚고 약을 지어 주었으나 약탕기에서 김이 오를 때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흙냄새가 난다. 누가 약에 흙을 넣었느냐. 하녀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고선댁은 헛것을 보았습니다. 방구석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치마를 입고 품에는 위패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선댁은 그것이 연화라고 생각하고 소리쳤습니다. 나가라. 네 땅은 돌려주었지 않느냐. 그러나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병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감나무 논을 가리키는 고만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선댁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문 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곡간을 바라보고 아첨하던 먼 친척들도 죄가 드러난 집안에 얽히기 싫다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큰 집 대청은 넓었으나 그 넓음이 오히려 빈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면 그녀는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찾아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려받은 논으로 갔습니다. 감나무의 도끼자국 곁에는 새순이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아래 작은 상을 놓고 따뜻한 흰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사발, 그리고 텃밭에서 캔 냉이무침을 올렸습니다. 부모의 위패를 모시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돌아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날 바람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웠습니다. 논둑의 마른 풀들이 한쪽으로 눕고 새순이 햇빛을 받아 연하게 흔들렸습니다. 칠복 노인은 곁에서 그 기척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들으셨을 게다. 연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논을 혼자만의 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땀,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돌려준 양심이 함께 깃든 땅이었습니다. 고선댁은 그의 장마가 시작되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날 밤 그녀는 하녀에게 물을 달라 하더니 갑자기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여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녀가 놀라 무슨 말이냐 물었지만 고선댁은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땅이 나를 붙들 것이다. 그 감나무 뿌리가 내 발목을...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새벽녘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는 형식만큼은 크게 치러졌습니다. 먼 친척들이 체면 때문에 모였고 상역군들도 여러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슬피 우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마당에는 곡소리보다 수군거림이 더 많았습니다. 하늘은 비를 머금은 듯 낮게 내려앉았고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상여 위 흰천이 가끔 스스로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드디어 관을 상여에 올리고 장정들이 어깨를 넣었습니다. 선소리꾼이 목을 가다듬고 어허 어허 하고 첫소리를 냈습니다. 상여꾼들이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상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정들이 박자를 놓친 줄 알았습니다. 다시 소리를 맞추고 어깨를 넣었습니다. 그래도 상여는 땅에 붙은 듯 조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제대로 써라 친척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장정들이 얼굴을 붉히며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목줄기가 굵어지고 발바닥이 진흙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여는 뿌리내린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더 붙고 또 한 사람이 더 붙었습니다. 10명, 20명. 마침내 장정 수십 명이 상여 옆에 달라붙었으나 상여는 여전히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낮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여 다리 아래에서 붉은 진흙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마당 흙은 축축해졌고 그 냄새는 갓 갈아엎은 논이 냄새와 같았습니다.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빼앗은 땅이 놓아주지 않는구나.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당을 부르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급히 불려온 무당은 방울을 흔들고 주문을 외웠으나 방울 소리는 이상하게도 마당 밖으로 퍼지지 못하고 상여 밑에서 끊겼습니다. 무당은 한참 구슬하다 말고 얼굴이 창백해져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잡기가 아니다. 원한이 아니라 빚이다. 산 사람에게 진 빚, 죽은 사람에게 진 빚이 상여 밑에 깔려 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레 연화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급히 대수발에 새로 지은 작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연화는 그때 칠복 노인의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고선댁이 죽었다는 말보다 상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칠복 노인은 지팡이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가 보아야겠구나. 미움 때문이 아니라 끝맺음 때문이지. 연화는 고선댁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예전 장터에서 조롱과 침묵으로 자신을 찔렀던 그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부탁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여는 여전히 마당 한가운데 붙어 있었고 그 아래 붉은 진흙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칠복 노인이 상여 가까이 다가가 지팡이로 땅을 짚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사람처럼 고요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땅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죄가 무거워진 것이다. 이 상여를 들고 싶다면 빚을 갚아야 한다. 말로만 애도하지 말고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상처낸 것을 다시 심어야 한다. 고선댁의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재산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상여가 움직이지 않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나이 많은 친척이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인의 죄를 우리가 대신 사죄하오. 남은 소출과 장부에 묶어두었던 빚을 풀겠소. 감나무도 다시 심겠소. 그의 목소리는 체면 때문에 뻣뻣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떨렸습니다. 연화는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미움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장터의 진흙 창고에 추위 불타던 초가의 연기 부모 위패를 품고 눈밭에 쓰러졌던 새벽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움만 붙잡고 있으면 자신 또한 그 차가운 마당에 묶일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게만 사과하지 마세요. 제 부모님과 이 땅에 사과하세요. 그 말에 사람들은 감나무 논으로 향했습니다. 상여는 그대로 두고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논두까지 걸었습니다. 도끼 자국 난 감나무 곁에 연화가 키워둔 어린 감나무 묘목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구 노인은 삽으로 흙을 파고 국밥집 주모는 물동이를 가져왔습니다. 연화는 묘목의 뿌리를 조심스레 펴주었습니다. 이 땅을 욕심으로 더럽혔으니 늦게나마 돌려놓습니다. 늙은 친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의 눈물을 가볍게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이 끝나자 묘목 옆 흙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나무는 바람에 한번 흔들리더니 마치 대답하듯 잎끝을 떨었습니다. 하늘에서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가 구름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연화는 부모의 위패 앞에 흰밥과 된장국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차린 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모가 국을 데우고 젊은 안하기 나무를 놓고 덕구 노인이 막걸리 한 잔을 따랐습니다. 칠복 노인은 뒤에 서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연화는 절을 올린 뒤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놓아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땅도 다시 숨을 쉽니다. 그 말을 마치고 사람들이 고선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붉은 진흙은 더 번지지 않았고 상여 위 흰 천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이 조심스레 다시 어깨를 넣었습니다. 선소리꾼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냈습니다. 어허, 어허. 이번에는 상여가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너무 가벼워져서 오히려 장정들이 놀라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여는 마을길을 따라 나갔고 흙길 위에는 깊은 바퀴, 자국 대신 조용한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장례 행렬이 감나무 논 앞을 지날 때 바람이 한번 불어 어린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묵은 한숨이 드디어 땅속으로 스며드는 소리 같았습니다.
고선댁은 그렇게 마을 밖 언덕에 묻혔습니다. 그 뒤로 덕바위 마을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오래 전해졌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의 땅을 빼앗으면 땅이 그 죄를 기억한다는 이야기. 약한 사람의 눈물은 흙에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뿌리가 되어 죄인의 발목을 붙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가르칠 때마다 움직이지 않던 상여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연화는 돌려받은 논을 정성껏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선댁처럼 곡간을 높이 쌓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해 수확한 벼 중 좋은 것은 부모님 제사에 올리고 남은 씨앗은 가난한 집에 빌려주었습니다. 빈문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장부에 봄에 빌리고 가을에 형편껏 갚는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연화장부라 부르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칠복 노인은 연화의 새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대수발에 불탄 초가 대신 감나무 논 가까이에 작은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초가 지붕은 소박했지만 문턱은 낮고 부엌은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된장국 냄새가 마당으로 퍼지고 낮이면 배틀 소리와 바구니 엮는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저녁이면 등잔불이 창호지에 부드럽게 번졌고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 불빛을 보고 연화 누나 집이다 하고 웃었습니다. 연화의 말더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여전히 첫 글자가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대신 말을 빼앗지 않았고 아이들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말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빠르지 않았지만 흘개심은 씨앗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덕바위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논마다 벼이삭이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의 새마지기 논은 유난히 풍성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벼들이 한꺼번에 출렁였는데 멀리서 보면 금빛 물결이 감나무 아래로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논을 지나며 모자를 벗거나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곳이 단순한 논이 아니라 진실이 돌아온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심은 감나무는 그해 이상하게도 3개의 붉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무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으나 가지 끝에 꼭 3개가 달렸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무덤에 올렸고 하나는 칠복 노인에게 드렸으며 마지막 하나는 연화가 씨를 받아 다시 심었습니다. 그녀는 그 씨앗을 흙에 묻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것은 혼자 먹지 않고 다시 땅에 돌려주는 거라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날 저녁 새집 마루에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흰쌀밥은 김을 올렸고 된장국에는 가을 무가 달게 익어 있었습니다. 칠복 노인은 감을 한 조각 베어 물고 웃었습니다. 눈먼 늙은이가 이렇게 단감을 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연화는 조용히 웃으며 그의 빈 사발에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초 냄새 대신 밥 냄새가 외로움 대신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 들판에서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등잔불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고 바람은 문틈으로 스며들어도 더는 매섭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부모의 위패 앞에 앉아 하루를 고했습니다. 오늘도 논이 잘 쉬고 있어요. 사람들도 서로 돕고 있어요. 저도 잘 살고 있어요. 이번에는 말이 조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덕바위 마을에는 이런 말이 남았습니다. 말이 더딘 아이가 땅의 말을 들었고 눈먼 노인이 사람의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욕심으로 빼앗은 땅은 무덤보다 무겁고 정성으로 지킨 땅은 밥보다 따뜻하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여 남의 눈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땅은 오래 침묵하지만 결코 잊지는 않습니다.